그럼 지금부터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인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Q&A 과정은 먼저 사전에 저희에게 전달해 주신 질의에 대해서 패널들이 답변을 하고 이후 현장에서 추가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상에 앉아 계시는 패널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화우의 오태환 변호사님, 김재옥 변호사님, 화우 소속이시자 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이셨던 고재철 원장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함께 자리해 주신 전 고용노동부 정책실장이셨던 권영순 실장님입니다. 그럼 Q&A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좀 시간이 촉박해서 말도 빨리 하고 뭐 이렇게 돼서 좀 전달이 됐는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Q&A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을 때 좀 질문 사항들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사항들을 좀 유형별로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질의응답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경영 책임자의 의미와 범위가 애매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입법 미비라면 이후 판례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책임자는 CEO를 특정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CSO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에 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면 경영 책임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경영 책임자의 범위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법적 주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주는 개인 사업주가 그 자체가 법인체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이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사업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구조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에 대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수호 의무 부여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개인 사업주만을 의미하고 기본적으로 경영 책임자는 아까 CEO, CSO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급 용역 위탁 시 실질적 지배 관리 운영하는 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도급 용역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영 책임자는 자기의 사업의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 취지를 비춰보면 도급사와 수급사가 있는 경우에 책임 소재를 묻는 취지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수급사가 도급인 위탁이 이루어지고 실적 지배 운영 관리하는 곳에서 사업을 하는 종사자에 해당된다고 하면 원청의 경영 책임자가 그 부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그 수급업체도 중대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수급업체에도 중대처벌법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수급업체의 경영 책임자도 똑같이 형사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중대처벌법 적용 범위 관련해서 중대처벌법 4조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모 회사 경영 책임자 등이 자회사 근로자의 중대재해 사고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지, 지금 원래 모자 회사의 경우에는 법적인 주체가 분리되어 있지만 자회사의 어떤 안전보건과 관련된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최종 의사결정권 자체가 모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회사 사업장 자체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모회사의 경영 책임자가 형사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업체에 그런 경우를 봤는데 지주사와 계열사 관계라든지, 그래서 지주사나 계열사 관계에서나 모자 회사의 관계에서 자회사나 계열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한 책임 관계가 모회사나 지주사로 올라오지 않도록 엄격하게 차단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이 예외 적용된 대학교에서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여러 가지 안전보건 체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직만으로 종사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둘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런 예외 적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산안법에 따라서 안전관리 보건관리자 선임 요건이 3명 이상의 법적 의무가 있어야 전담 조직 의무가 있는데 그거는 빠질 수 있습니다. 3명의 요건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저희가 주의할 점은 혹시 우리 사업장이 사무직만으로 종사하는 걸로 판단해서 안전관리자 보험관리자 선임 안 했는데 뒤에 당신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보험관리자 선임한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하게 되면 자칫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대한 구성 의무에 법위반 문제가 바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만으로 종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도 한번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의 사고로 사망자 발생했을 경우 사후 대표자에 대한 면책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불의 사고라는 것이 이제 좀 표현이 애매한데 원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수법 의무와 연결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건데 불의 사고라는 게 예를 들자면 뭐 전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걸 말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닐 거다라는 거고요. 그냥 불의 사고라는 게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라고 하면 면책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하고 있는 수법 의무를 온전하게 다 이행했다고 평가받는 당연히 평가받으면 형사 면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자에 대한 일정 금액의 금전적 배상 시 대표이사 형사책임 감경 혹은 면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피해자와 당연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아까도 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 세션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사실 회사가 해야 되는 게 피해자의 합의입니다. 형사합의, 민사합의. 형사합의를 통해서 일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 부담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도 양형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데 형사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런 걸 좀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직 구성 및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 시 각 회사들이 속한 업종별로 조직의 규모나 대응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만일 차이가 있다면 어느 업종들이 가장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종과 특성을 반영해서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회사의 규모나 특성에 맞는 걸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기준은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판례를 통해서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업종별로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재철 총님께서 좀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 법에 보면 그 기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그 체제와 그 이행을 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기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기업은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기업은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거를 얘기하기는 건 굉장히 곤란하고요. 한 가지 그 기업에서 좀 뭐랄까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 사고라는 게 위험의 결과잖아요. 근데 위험이라는 게 늘 있는 게 아니고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현대산업 사고처럼 생산 작업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위험을 생산에서 잘 억제할 수 있도록 생산 쪽에서 위험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앞으로 그 사고 예방의 어떤 이 관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험은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찾아서 제거하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위험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기업에서 이 안전을 목표를 삼고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거기에 맞는 체제와 아레나를 형성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코로나19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현 시점에서 안전보건만을 전담하는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일정한 안전조치, 안전장비 구축이라든지 작업자 안전교육 등을 취한 것과는 관련 업체의 사고 발생 시 바로 대표이사 처벌되는지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특성이나 규모를 반영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무를 면책하는 그러니까 규모의 특성에 받아서 어느 기업은 이것만 하면 되고 어느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체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특성에 맞게 조직 규모라든지 그 구축을 하는 거는 감안되겠지만 의무 자체가 탈락되지는 않기 때문에
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다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수법 의무 중에 어떠한 사항을 위반해서 이 중대재해가 연결됐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가지가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7개 정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사고가 그 7가지에 갖춰진 부분이 아니고 3가지로 발생한 것인지 7가지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의 연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사항이 부족했느냐, 충분했느냐, 이 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형사 인과관계의 연결점과 관련된 부분에 관련 쟁점이 실제 법 시행 이후에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에 4슬라이드입니다. 4슬라이드는 김재욱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 발생 시 회사의 잘못으로 처벌받는 것인지, 그리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중처법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이제 형사법규 보면은 뭘 하지 마라 하고 하면 처벌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처벌하는 형태인데, 중처법은 해라, 안 하면 처벌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형사법규는 자기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처벌하는 건데, 우리 중처법은 뭘 안 했을 때 부작위를 처벌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중처법에서 정한 건 해라는 규정은 중처법과 시행령 포함해서 15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불명확해서 탈이지, 어쨌든 의무상 구성 요건이 되는 것은 15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 15개 의무를, 안전보건 확보 의무 15가지를 모두 이행했다면은 당연히 처벌받지 않는 게 맞겠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경영 책임자, 즉 대표이사가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면은 이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무관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취지가 혹시 아까 우리가 경영 책임자 개념이 2가지가 있거든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A와 또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B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EO와 CSO로 대별되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는 뭐 A 외에 B가 있더라도 반드시 A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입장을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나중에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A에게 있는지 B에게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다는 입장은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질문은 계열사 대표가 지주사 대표를 겸직하고 계열사의 컨트롤타워를 지주사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중처법이 요구하고 있는 기준은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업무를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주사에서 계열사가 A, B, C, D가 있는데 이거 다 컨트롤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최종 권한자가 지주사에 있다 이렇게 평가되어 버린다면은 각 계열사 A, B, C, D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책임을 지주사의 CSO 내지 CEO가 책임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망라적으로 하는 게 과연 그 회사의 적절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법이 정한 대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어떤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5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네. 중대재해법 수사 시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뭐냐? 이거는 이제 의무의 경중에 관한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는 현장의 안전수칙, 보건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이지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여부가 논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면 결국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서류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경영 방침에 관한 것, 규정, 그다음에 인사, 예산, 조직, 그다음에 이행, 점검, 교육, 평가 자료, 이런 거의 모든 사항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법 처벌 수사 시에는
처벌법 수사 시에는 경영에 관한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용부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안전 그 진단표와 점검표들이 많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충실히 기초적인 사항들을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그다음에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아마 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경찰이 하고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고 필요 시에는 아마 교통부 이런 데서도 이제 합동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찰의 지휘를 기본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지방관서에서는 현재 7개 광역단위 그 광역 중대 산업재해 관리과가 신설돼서 작년 6월 말부터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공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거 관련해서는 기존에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제 감독관들이 재해조사를 나갑니다. 그 경우에 재해조사 시에 이제 전문적인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전문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서 안전보건공단에서 합동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재해조사가 끝나면 그 재해조사 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해서 공단에서 고용부에 제출하게 되고, 고용부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범죄 인지를 하고 법 위반 사항이 없으면 종결하는 이 수순을 밟습니다. 그리고 범죄 인지와 함께 이제 수사로 전환해서 뭐 피의자 확정하고 그다음에 위반 인과관계 소명하고 뭐 이런 절차 기소 절차를 거치게 되고 필요시에는 이제 과태료 부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이제 전문적인 의견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재해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단과 관련돼서 고재철 원장님이 공단에서 뭐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라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작년에 가기 전에 벌써 그 조직 개편이 돼서 6개 광역의 광역조사단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본사의 중앙사고조사단이 만들어져서 이번에 그 광주도 중앙사고조사단이 내려가서 그 사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권 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공단은 주로 기술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이 생산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상에 무엇이 그 원인이 돼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이런 그 기술적이고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 경과, 원인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 의견서를 이제 고용부에 넘기면 고용부에서는 사법경찰로 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리를 하셔서 검찰에 송치하는 이런 그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럼 다음 6슬라이드입니다. 김재욱 변호사님이 간단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예, 중처법, 산안법 위반 모두에 해당하면 책임자와 대표이사 모두 처벌받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안법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자, 뭐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이 처벌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처법은 경영 책임자가 처벌되게 되거든요. 물론 작은 회사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큰 회사는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처벌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 책임자 등이 기소될 경우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지급할 때 법적 리스크가 있는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자기 개인의 어떤 폭력 사건이나 이런 것을 회사 비용으로 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중처법상의 의무는 보면은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한 이제 구성 요건이거든요. 근데 경영 책임자 자기 개인에게 부여된 구성 요건을 위반한 행위를 갖고 회사에 법률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횡령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중대 인사사고 발생 시에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산안법 시대에도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지만은 사망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종사자의 이례적인 어떤 행동이 게재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하고 어떤 중대재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특히 이제 불가항력적인 어떤 지진이나 화산 폭발 이런 걸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현장에서 추가 질의를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업무를 하시다가 또는 궁금하신 사안들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자리를 통해서 또 많은 답변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가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혹시 자기소개? 네, LG CNS의 장기봉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해외 사업장의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해외 사업장에 동일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형사법 기본 원칙이 이제 속인주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가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외 사업장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원칙적으로 견해가 두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고발해 들어오면은 책임을 진다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것은 행정법규지 않습니까? 행정행벌인데, 그런데 우리가 자연범처럼 살인이나 강도 이런 것은 해외에 저질러도 어느 나라나 처벌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런데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우리나라가 다르고 미국이 다르고 동남아가 다르고 다 다르고, 그 현장에 갔을 땐 그 나라 법을 따르고 있는데 그 나라 법은 잘 지키고 있어. 우리나라 법을 위반한 거는 우리 내부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 나라의 한도 내에서는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속인주의가 배제된다. 그러니까 해외 사업장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런 견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예를 들어 갖고 만약에 우리가 맹인 안마사들 보면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시도지사가 이제 허가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시도지사 허가 없이 이제 안마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행정형벌에 관한 것이고 그 시도지사 허가까지 이제 외국에까지는 필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무죄를 쓴 것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 도박 나갔을 때는 어느 나라나 도박은 처벌하기 때문에 해외 원정 도박 다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갖고 속인주의를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는 견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형사법적 대원칙은 속인주의가 원칙이고, 그리고 형벌 총칙의 규정에 보면 다른 규정에도 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이쪽. 제 와이어블의 이인식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업종별에 대한 그 조직 구성 요소가 틀리기 때문에 업종을 나누는데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사업종에 대한 정의가 그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하고 틀리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그 건설산업기본법 2조의 그 정의 보면은 거기서 소방, 전기, 통신 같은 건설공사는 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그게 건설공사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인과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지하철 선로공사를 하다가 작업장 정리정돈 위반으로 어떤 공구를 분실했어요. 근데 그게 철도의 탈선을 유발해서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게 저희 대표가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아니면은 그 재해가 유발되기 전에 서울 메트로에서
미리 점검을 안 해서 사고가 유발됐을 경우 그쪽이 처벌되는 건지, 이런 경우는 어떤 식의 해석이 가능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지, 그러니까 공공교통이 출발하기 전에 안전을 그쪽에서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현장에서 그쪽 공사의 책임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실제 작업 정리정돈을 위반해서 뭐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공사에 대한 저희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그 건설산업기본법 가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정확한 건 추후로 말씀 더 드릴 텐데요. 건산법에 지금 그 전기하고 통신공사는 분리돼 있어요. 그리고 발주할 때도 분리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공사업에 적용하는 법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적용대회 제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관리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이 통신 전기업 공사업하고 통신공사업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를 다 건설업으로 보고 이렇게 법에서의 그 규정을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 구분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산업에 대해서 그 예외 없이,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그 원자력 종사자나 적용 제외 업종이 있거든요. 광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개별 법이 정하고 있는 그 제외나 이런 걸, 적용 제외나 이런 걸 구분 안 하고 종사자, 일하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업종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거는 개별 법에 지금 현재로서 그 법 준수 방법은 개별 법을 다 만족시키는 이런 상황으로밖에 좀. 어떤 걸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거 하고 어느 거 제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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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요. 예. 예.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그게 건설 공사업이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건설업이 아니게 되는 건지. 아니죠. 그거는 그 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지. 별도의 그 전기공사업법이 있고 그 통신공사법이 있고 소방설비업법이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그 적용을 제외하고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건설업일 경우에는 20억 이상일 경우에는 채용하게 선임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 건설업이 아닐 경우에는 50억 이상 50명 이상의 사업장에 채용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건설업으로 들어가면은 그 금액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금액 갖고 조직 구성을 하면은 중대재해처벌법상에서 그 안전조직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거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50명이 기준이 되냐, 20억이 기준이 20억 되잖아. 인데 그러니까 조- 그것도 틀린 거죠. 통신공사업이 또 한내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업 그 그룹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업으로 보고 20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잠깐 같습니다. 그거 이제 추가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상의 산업법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하는 업무를 보좌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중대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그거와 그런 것과 구분 없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된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사의 안전보건 관련된 업무를 기획하고 총괄하고 어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사의 별도의 조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산업법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보건관리자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하지 말아요 하는 문제는 산업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걸 위반하면 과태료 제재, 이런 제재를 받는 거고, 중대처벌법에서는 어쨌거나 법적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갖춰야 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별도의 안전보건 전담 인력으로 된 조직을 갖춰라라는 취지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전담 조직에 관한 문제고요. 그리고 중대법에서 각 법이 요구하는 그 수범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또 책임자는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지금 질문하신 그 통신공사업이나 전기공사업 이쪽 부분은 인원수가 아니고 산업법에서는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20억으로 적용해서 선임의 의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 실제 그 작업에 따라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로 이탈 사고 같은 경우 이게 그 작업장을 관리하는 사업주의 책임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거를 그 사업장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뭐 역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될 것인지. 일단 중첩법 관점에서 이제 좀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중첩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재해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보호 대상이 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근로자 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례가 이제 조금 더 케이스가 좀 더 구체화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나 종사자들이 다친 사고는 아니라고 가정하신 거죠. 탈선 사고니까. 그러면은 시민재해로. 일단 중대 산업재해에서 말하는 종사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중대 시민재해 여부가 다투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선로 탈선에 하면 그 이용자가 다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설계, 설치, 관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 메트로나 이런 사람이 사업주가 돼가 주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선로를 제대로 점검하고 안전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럼 시민 중첩법 관점에서는 아마 메트로가 이제 책임질 여지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은 공구를 흘린 사람, 이 사람이 어쨌든 주된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산업법도 근로자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산업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 같지만은 어쨌든 자기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산업법, 중첩법 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거든요. 그러니까 선로 위에 그런 어떤 탈선을 시킬 수 있는 것을 놔두었다. 주요 의무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럼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대표이사는 중첩법에서 처벌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은 아까 개념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취지에 보면은 다친 사람은 이용자거든요. 종사자가 아니니까 근로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산업법이나 중첩법 대상은 아니지만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치게 한 거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산업법, 중첩법 많이 있지만은 최후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 가장 최후의 보루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부분으로 보면 그 도구를 잘못 거기다 놓은 근로자의 과실은 인정이지만 그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처벌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직접적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어떻게 하냐면은 현장에서 현장 소장들이 이제 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작업 지시하고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 직접적 주의 의무가 있어서 산업법 위반 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도 같이 처벌돼요. 그런데 이제 대표이사는 이 위에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 전혀 작업상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작업 지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체적 직접적 주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예전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해서 이제 대표이사들이 입건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작업 현장에 나타나갖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시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가 찾아내어서 당신의 지시로 인해서 이런 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의 의무 위반도 인정된다 해서 기소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방금 질문하신 레일위에 망치를 올려놓은 거는 대표이사가 그걸 지시할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없죠. 그런데 그거에 산업법상으로는 조치 의무로 처벌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이슈를 삼는 게 중첩법 아닙니까? 중첩법은 실질적으로 조치 지시를 안 하더라도 처벌받는 게 중첩법인데, 이럴 경우에는
그 작업장의 사업주가 처벌받는 건지 서울 메트로의 말씀하신 이사장이 대- 처벌받는 말씀하신 건지. 대로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메트로가 대중교통을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사고는 그게 시민지혜라서 그쪽을 이렇게 가는 거지. 만약에 거기서 근로자가 다친 거면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궁금한 사항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더 하면 저희가 이제 식사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더 이제 이 정도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연락처를 통해서 저희한테 좀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대처벌법이 이제 일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 시행을 이렇게 카운트다운 해가면서 걱정하고 있는 법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기업에 주는 압박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 책임자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려나 이런 두려움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강의자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정말 진심으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최우선으로 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안전보건 활동을 하고 또 중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중대처벌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잘 분석해서 현장에 잘 적용한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형사와 처임과 관련된 부분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도 자체가 무과실 책임, 결과 책임을 부담하는 법 체계는 있을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은 향후 수사기관이든지 법원 판례를 통해서 충분히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고 또 재해라는 게 어차피 뭐 이렇게 급작스럽게 닥칠 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법 시행을 떠나서 미래에 있는 날 중에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더 한 걸음 준비해 나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법적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오전 시간이어서 오시는데도 불편하고 했지만 이렇게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게 지금 외부로 접속해 주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분들이 접속해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화우가 여러 가지 안전보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이나 자문을 통해서 그런 법적 리스크를 극복하는데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 과정이 참석하여 주신 모든 기업 담당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